팔다리가 잘린 채 탈북한 청년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되어 백악관에서 연설한 한 북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13살 때 60톤 화물 열차가 그의 몸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왼쪽 다리는 으스러졌고 왼손 손가락 3개가 잘려나갔습니다. 마취제도 없는 수술실에서 3시간 반 동안 비명을 지르며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장애인 주제에 왜 살아서 북한의 국격을 떨어뜨리냐. 북한 보위부는 그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시 화물열차에 매달렸고 풀과 버섯으로 연명했고 두만강 얼음물에 빠져가라 앉았다가 동생의 손에 이끌려 중국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정글을 뒹굴며 넘었고 부러진 목발로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미국 백악관 연두교서 연설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미국 상하원 의원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사람의 실화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증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동욱입니다. 함경남도 철원시 명성탄광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왜 탈북했어요? 저는 대답하죠.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을 떠보니 그곳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집은 6식구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저, 그리고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탄광촌의 낡은 집에서 우리는 함께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는 표현보다 버텼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국어 시간에 내 고향이라는 작문 숙제가 나왔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명성탄광에서 일하신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오신다. 검은 석탄가루로 온 몸이 뒤덮인 아버지의 모습은 피땀으로 얼룩져 있다. 그날 오후였어요. 교실 문이 벌컥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군복도 아닌, 인민복도 아닌 묘한 옷차림의 사람들이었죠. 아이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어요. 보위부였습니다. 김동욱 나와.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나갔어요. 집으로 갔죠. 아버지는 이미 끌려가고 없었어요. 어머니는 마당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욱아,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내가 뭘 잘못 썼니? 응. 장문에 뭘 썼어? 저는 그제야 알았죠. 제 장문 때문이라는 것을요. 담임 선생님도 불려갔어요. 교장 선생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흘 밤낮을 벌벌 떨며 지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피땀이 누구 거냐? 응.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인민들을 위해 흘리시는 피땀을 내가 감히 내 아비한테 갖다 붙여?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쓰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요. 1995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배급이 늦어졌죠.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나중엔 아예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제 짝꿍 박철수는 어느 날 학교에 안 나왔어요. 찾아갔더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12살이었죠. 철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옆집 김 아주머니는 길에서 쓰러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비켜갔죠. 누구도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가 살기 바빴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동욱아,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살아라. 꼭 살아남아라. 이상한 건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슬퍼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왔죠.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인간이 짐승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사점 우리는 노예였어요. 사람들은 물어요. 왜 다들 굶어 죽었어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짓죠. 일을 했어요. 아버지는 하루 12시간씩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석탄을 캤죠.
그런데 그 대가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무, 배급이 언제 나옵니까? 입 다물게.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배급을 달라니. 자네 반동분자인가? 대가를 요구하면 반동이 돼요. 감옥에 갑니다. 장사도 금지예요. 몰래 옥수수 몇 알을 팔다 걸리면 사회주의 경제질서 문란죄로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죠.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일해도 굶고 장사도 못하고 구걸도 못하고 그저 죽어가는 것만 허락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명성탄광 사람들 대부분은 특별한 출신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국군 포로들의 후손들이었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원래는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전쟁 때 잡혀서 북한 탄광에 끌려왔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버지가 태어났고 제가 태어났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숨기고 살아야 했어요. 동우가 학교에서 조상 출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하나? 함경도 토박이라고요. 그래. 절대 할아버지 고향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들키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북한 땅에 갇혀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석탄을 훔쳤습니다. 명성탄광 근처에 25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캔 석탄을 실은 화물열차가 매일 지나갔죠. 우리는 그 석탄을 훔쳐서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그래야 옥수수 한 줌이라도 살 수 있었어요. 동우가 오늘 내 차례다. 14살 때였어요. 형들이 저를 불렀죠. 저 열차요? 그래. 무섭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달리는 화물열차에 매달려야 했어요. 시속 4,050km로 달리는 열차의 측면 손잡이를 잡고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석탄을 몇 덩이 집어 던진 다음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첫 시도 때 저는 손을 헛짚었어요. 으악,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팔꿈치가 찢어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일어나, 빨리. 형들이 소리쳤어요. 멀리서 군인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뛰었어요. 이 새끼들, 총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을 향해 쏜 경고사격이었죠.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제 상처를 보고 울었습니다. 동우가, 제발, 그만해라. 엄마, 괜찮아요. 다음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었죠. 동생들이 굶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뒤, 아버지가 잡혔어요. 아버지도 석탄을 훔치다 보안원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저는 달려갔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한쪽 눈은 완전히 부어올라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괜찮소. 괜찮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우가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한다는 그런 말.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단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방에서 아버지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는 소리도 들렸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태어났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곳도 대상도 없었어요. 무력했습니다. 너무나 무력했어요. 14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96년 봄이었어요. 그 해는 특히 심했습니다. 장마당에도 식량이 거의 없었죠. 석탄을 훔쳐봤자 팔 곳이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 여동생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동우가, 이 풀 뜯어라. 이건 먹을 수 있다. 이건요? 그건 안 돼. 독이 있어. 우리는 하루 종일 산을 뒤졌습니다. 풀을 뜯고, 나무 껍질을 벗기고, 버섯을 땄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그걸 삶았습니다. 물에 삶고 또 삶아서 독을 빼는 거죠. 자, 먹어라. 그릇에 담긴 건
풀이었어요. 그냥 풀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라는 게 없었어요. 질긴 풀을 씹고 또 씹어 삼키는 거죠.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아팠습니다. 동우가 이 버섯도 먹어. 버섯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흙냄새만 나는 물렁한 뭔가를 삼키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풀과 버섯으로 연명했어요. 한 달, 두 달.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피부는 거뭇거뭇했죠. 동우가 괜찮니?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걷는 것조차 힘들었죠. 저는 다시 화물 열차로 향했어요. 석탄을 훔치러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시 제 나이는 13살이었어요. 키는 120cm, 몸무게는 20kg.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았죠. 영양실조였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이었어요. 동우가 오늘은 나가지 마라. 너 오늘 상태 안 좋아.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동생들 밥 사와야죠. 동우가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해질녘이었어요.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이었죠. 야, 김동욱. 오늘은 쉬어라. 너 얼굴 창백하다. 형들도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설로 옆에 섰습니다. 오늘만 하자. 오늘만 하고 집에 가서 밥 먹자.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렸어요. 화물 열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달렸어요. 달리는 열차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죠. 올라가야 해. 하지만 그때였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사흘을 굶어서 그랬는지 손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으악.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쾅. 세상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몸 위로 60톤짜리 화물열차 바퀴가 지나갔습니다. 크으. 왼쪽 다리에 무언가가 올라탔어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몸속에서 나는 소리였죠. 드르륵, 드르륵. 열차는 계속 지나갔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제 몸을 수차례 밟고 지나갔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기적 소리에 묻혔죠. 열차가 완전히 지나가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석양빛으로 붉게 물든 하늘이었죠. 내가 살아있나? 몸을 움직이려 했어요. 하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래를 봤어요.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하악. 왼쪽 다리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릎 아래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살점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쏟아졌습니다. 콸콸콸콸.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왼손으로 다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왼손도 이상했어요. 손가락 3개가 없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어요. 피를 막아야 했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찢어진 다리 부위를 꽉 눌렀어요. 하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추웠어요. 영하의 날씨였어요. 해는 지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죠. 상처가 아픈 것보다 그 냉기가 다친 상처 속을 파고드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니야. 죽으면 안 돼. 엄마가, 동생들이, 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기 사람 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리 와봐. 애가 쓰러져 있어.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이런, 다리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왔어. 빨리 병원으로. 누군가 저를 들어올렸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다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왔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요. 애가 다쳤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뭐야, 이거. 거지 새끼잖아.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얘 수술해야 돼요. 빨리. 수술. 피도 없고 마취제도 없는데 무슨 수술을 해? 그럼 이대로 죽으라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병원에 약도 없는데.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엄마. 엄마. 저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동우가,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제 손을 붙잡았죠. 선생님. 선생님. 제발요. 어머니는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요. 뭐든 할게요. 제발. 아줌마, 일어나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제발요. 선생님.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제발 우리 아들만. 어머니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빈 끝에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긴 하는데 마취제 들고 왔어요. 항생제는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었죠. 아플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줌마가 아니라 애가 아프다고요. 의사는 저를 봤어요. 살고 싶어? 네, 그럼 마취 없이 수술한다. 엄청 아플 거야. 참을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고 싶어요. 제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철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애 팔다리 묶어. 간호사들이 제 팔과 남은 오른쪽 다리를 침대에 묶었어요. 왜 묶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움직이면 더 다쳐. 의사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시작한다. 그리고 습. 날카로운 금속이 제 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아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불에 달군 칼로 긋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꽉 잡아. 움직이면 안 돼. 간호사들이 저를 눌렀어요. 참으라니깐. 저는 참고 싶었지만 13살이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악을 해서 묶었던 끈이 튕겨나갔어요. 간호사들은 다시 끈으로 저를 묶었고 의사는 소리쳤어요. 살고 싶으면 참아. 메스가 계속 살을 베어냈습니다. 찢어진 살을 잘라내는 거였어요. 악.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놓으면 죽어. 의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철컥. 철컥. 이번엔 톱이었어요. 의사가 뼈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드드드드. 뼈가 잘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으아악. 아악. 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침대에 묶인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몸부림을 쳤지만 꽉 묶여 있었죠. 쓱. 뚝. 힘줄을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크으윽.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고통에 숨이 막혔습니다. 죽여줘. 제발. 그냥 죽여줘. 12살 여동생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비명소리는 계속 들렸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쿵.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반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 후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죠. 살아있구나. 왼쪽을 봤어요. 다리가 없었습니다. 무릎 아래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이 없었어요. 손가락만 다쳤는데 손목 아래 다 잘려지고 팔꿈치 아래가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죠.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13살 아이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옥 같은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아버지는 기관차에 매달려 왔다고 했습니다. 15km를 그렇게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내 아들, 내 아들. 아버지는 제 침대 앞에서 무너졌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왜 미안해.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다가왔어요. 환자 보호자시죠? 예.
의사는 비닐봉투 하나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뭡니까? 환자 거예요. 잘린 팔이랑 다리, 그리고 옷 조각들. 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묻으세요. 그냥 버리면 안 되니까.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들의 살점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땅을 파려 했어요. 하지만 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온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삽질을 몇 번 하다가 주저앉고 말았죠. 당신.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괜찮소. 내일 다시 하겠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버지는 땅을 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잘린 다리와 손은 리어카 집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집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요. 매일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 달 후, 이웃 아저씨 두 분이 도와주셔서 겨우 묻을 수 있었어요. 작은 구덩이였습니다. 표시도 없었죠. 아버지는 그날 밤 울었어요. 나는 아들 팔, 다리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아비야.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퇴원하세요. 네. 아직 상처도 안 아물었는데요. 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집에서 쉬세요. 약이라도 주세요. 제발, 약이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저는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는 붕대로만 감겨 있었어요. 항생제도, 소독약도 없었죠. 며칠 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동우가, 붕대 갈아야겠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습니다. 상처가 골마 있었어요. 노란 고름이 흘러나왔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는 울면서 상처를 닦아줬어요. 물로만요. 다른 건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파리들이 날아왔습니다. 쉭, 쉭. 상처 주변을 빙빙 돌았어요. 구더기가 생기면 나는 죽는 거야.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 파리를 쫓았죠. 남은 오른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요. 동우가, 자야지. 못 자요. 파리가, 엄마가 쫓아줄게. 자거라. 어머니는 밤새 제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해줬어요. 우리 집은 더 가난해졌어요. 아버지는 일을 나갔지만 배급은 없었고, 저는 움직일 수 없었죠. 남동생과 여동생은 점점 말라갔어요. 오빠, 배고파. 여동생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부은 게 아니라 부종이었어요. 영양실조로 몸이 붓는 거죠. 조금만 참아. 엄마가 뭐 구해올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구해오는 건 풀뿐이었어요. 어느 날, 인민반장이 왔습니다. 동무들, 들었소?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소. 먹는 흙을 파먹으라고 했소. 흙을요? 그래요. 황토에 영양분이 있다고 하오. 산에 가서 파먹으시오. 그날 저녁, 남동생이 흙을 먹고 왔어요. 형, 나 흙 먹었어. 뭐, 배가 너무 고파서. 조금 먹었어. 다음 날, 남동생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아? 어머니가 달려갔어요. 남동생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흙이 장을 막아버린 거죠. 아이고, 내 아들. 어머니는 손으로 변을 파내려 했어요. 남동생은 비명을 질렀죠. 그날 밤, 우리 집에는 두 아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저는 조금씩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나는 짐이야. 가족들에게 짐일 뿐이야. 밤마다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옥수수죽을 끓여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동우가, 먹어라. 엄마는요? 엄마는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먹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들에게 다 주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탄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밥그릇 앞에 앉았지만 옥수수죽 한 공기를 먹고 나면 아버지의 시선이 막내 동생 밥그릇에 가 있는 거려. 동생들 그릇만 바라보다가 일어섰죠. 나는 배불러. 너희들 먹어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도 배가 고프다는 거려.
아버지, 먹어요. 괜찮다. 나는 힘이 있으니까. 너는 지금 회복해야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죽게 해줘요. 뭐, 나만 없으면 가족들이 더 먹을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잖아요. 동우가,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절대로. 하지만, 너는 우리 아들이야. 아들이 어떻게 지민이? 응.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동무, 큰아들은 이제 틀렸소. 포기하시오.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소. 차라리 동생들이라도 제대로 먹이시오. 그만 좀 하시오. 내가 동무 위에서 하는 소리요. 현실을 직시하시오. 아버지는 그날 밤 집에 들어와 우리를 모았어요.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네, 우리 집은 가난하다. 먹을 것도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은 함께 사는 거다. 굶어 죽어도 같이 죽는다. 살아도 같이 산다. 알겠나? 네, 동우가,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너는 우리 아들이다. 절대 짐이 아니야. 알았지? 네, 아버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가족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록 우리는 가난했고, 굶주렸고, 절망적이었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발 2개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왼팔이 없어서 목발 하나는 팔꿈치에 끼워야 했죠. 동우가, 어디 가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철로로 향했어요. 화물 열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저는 끈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거였죠. 오른손으로 끈을 열차 손잡이에 묶고 그 끈을 제 몸에 감았습니다. 지금이다. 뛰었어요. 아니, 깡충깡충 뛰었죠. 손잡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끈이 몸을 조였지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했다. 저는 열차에 매달려 흔들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무서웠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팔다리를 잃은 열차에 또 오른다는 건 트라우마 때문에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동생들이 굶고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열차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야, 저기 병신 새끼 또 왔다. 철도원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새끼가 또 철도원이 달려와 제 다리, 아니, 목발을 걷어찼어요. 으악, 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냐? 병신 주제에 왜 열차에 타냐? 발길질이 날아왔어요. 꺼져. 다시 오면 죽여버린다. 저는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목발도 없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 고통을, 이 절망을, 이 지옥 같은 삶을 2,500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은 왜 모를까. 별이 보였어요.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2년 후 저는 결심했어요. 중국에 가자. 거기서 무언가를 구해오자.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동우가, 너 미쳤니? 그 몸으로 어떻게 강을 건너?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강변으로 갔습니다. 얼어붙은 강이 보였죠. 이 강만 건너면 한 걸음 얼음 위를 걸었어요. 드드드. 얼음이 금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아. 푹. 목발이 얼음을 뚫었어요. 으악. 저는 넘어졌습니다. 얼음물에 몸이 빠졌죠. 추워. 기어올라야 했어요. 오른팔 하나로요. 죽으면 안 돼. 저는 팔꿈치로 얼음을 찍으며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1시간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드디어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마을이 보였어요. 저는 집 하나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어요. 중국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고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밥을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주머니는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드디어 나를 잡아먹는 귀신 소굴로 데려왔구나. 북한에서는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나 같은 어린이들을 잡아먹는 귀신이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 교회라는 곳도 보고 죽자는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 아이.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더니 울었습니다. 왜 우는 거죠? 저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였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아이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그들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요. 처음 보는 저를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나를 위해 울지? 북한에서는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신이라고 욕했죠.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동욱, 내일 또 와. 네, 우리가 밥 줄게. 걱정 마.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간 그 교회에 다녔어요. 성경 내용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알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날 목사님이 말했어요. 동우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저를요? 그래.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동우가, 여기 남아라. 신학교에 보내줄게. 네. 북한 돌아가면 위험해. 여기서 공부하고 살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께 쌀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요. 평생 풀만 드셨거든요. 목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하단다. 괜찮아요. 꼭 다녀올게요. 저는 성경책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들키면 죽으니까요. 대신 쌀을 샀습니다. 교회 분들이 모아준 돈으로요. 5kg짜리 쌀 2포대였어요. 이걸 어떻게 들고 가니? 할 수 있어요. 저는 쌀을 등에 짊어지고 목발을 짚었습니다. 동우가, 조심해라. 네,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시 두만강으로 향했어요. 사흘을 걸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쌀을 지고, 쉬지 않고 걸었어요. 발이, 아니, 목발 짚는 곳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마침내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동우가? 어머니가 달려나왔어요. 이게 뭐니? 쌀이요. 중국에서 사왔어요. 동우가, 어머니는 쌀자루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오늘 쌀밥해요. 배불리 먹어요. 그래.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하얀 쌀밥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 동우가,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보이보다, 문 열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동우가, 숨어. 하지만 늦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중국 갔다 왔나? 이 쌀은 뭐냐? 중국 쌀이잖아. 군인이 남은 쌀자루를 걷어찼어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내가? 이 병신 새끼가? 군인이 저를 바라봤어요. 끌고 가. 동우가, 어머니가 매달렸지만 군인이 밀쳤습니다. 저는 끌려갔어요. 취조실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중국 갔다 왔어? 예. 왜 갔나? 식량을 구하러. 거짓말. 남조선 간첩 만났지? 아닙니다. 퍽. 주먹이 날아왔어요. 교회 갔지? 응? 예수쟁이 됐냐? 아, 아닙니다. 퍽퍽.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장애인 주제에 왜 살아서 돌아다니냐? 너 같은 쓰레기가 중국 가서 구걸하니까 우리 공화국 국격이 떨어지는 거야. 발로 차였어요. 목발이 부러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여버릴까? 총을 머리에 들이댔어요. 딸깍. 저는 그냥 닥쳐.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아마 귀찮아서였을 거예요. 사흘 후 저는 반쯤 죽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기절했어요. 온 얼굴이 피투성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곳을 나가야 해.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탈북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2005년 겨울이었어요. 집에는 아버지, 남동생,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벌어오겠다고 중국으로 가셔서 3년째 소식이 없고 여동생마저 엄마를 찾겠다고 나가서는 연락 두절이었어요. 동우가, 동철아.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어요. 너희 둘이 먼저 가거라. 네. 아버지도 같이 가야죠. 아니다. 나는 여기 남는다. 왜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엄마랑 동의를 기다려야지.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르잖니. 하지만, 그리고 너희 둘이 먼저 가면 나중에 내가 갈 길이 보일 거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동우가, 내가 형이다. 동철이 잘 데리고 가거라. 아버지, 울지 마라. 이게 최선이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2006년 4월이었어요. 형, 준비됐어? 남동생 동철이가 물었습니다. 14살이었죠. 응. 가자. 우리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버지, 꼭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한국 가면 연락해라. 네. 동철아, 형 말 잘 들어야 한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살아라. 제발 살아라. 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밤이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어요. 4월이라 얼음이 녹고 있었죠. 형, 물이 흐르고 있어. 괜찮아. 건널 수 있어.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지금이다. 가자. 저는 목발을 짚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적셨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형, 조심해. 동철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죠. 형, 나 무서워. 괜찮아. 형이 있잖아. 그때였어요. 푹, 목발이 빠진 곳에 강바닥이 꺼졌습니다. 순간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형, 동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팔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목발도 떠내려갔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버지, 미안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동철이었습니다. 동철이는 필사적으로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물을 헤쳤습니다. 안 돼. 형 죽으면 안 돼. 14살 아이의 손이었어요. 작고 약한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동철이는 울면서 헤엄쳤어요. 한 손으로는 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물을 저었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얼마나 지났을까요? 쿵. 제 몸이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땅이었어요. 형, 정신 차려. 동철이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형, 일어나. 여긴 중국이야. 우리 건넜어. 저는 눈을 떴어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동철이는 제 위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형이 약해서. 아니야. 형은 강해. 진짜 강해. 우리는 그렇게 강변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 바람이 불어 너무 추웠어요. 동철아, 일어나야 해. 감기 걸려. 응. 저는 일어났습니다. 목발 없이요. 형, 목발이 괜찮아. 기어갈 수 있어. 내가 업을게. 뭐, 업혀. 나 힘세. 14살 동철이가 등을 돌렸어요. 동철아, 빨리. 여기 있으면 잡혀. 저는 동생의 등에 엎였습니다.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20kg도 안 나가는 형을요. 중국 마을에 숨어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 가려면 라오스, 태국을 거쳐야 해요. 네. 근데 형편이 브로커는 저를 보더니 말을 멈췄어요. 제 다리를, 제 팔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정글을 통과하기 힘들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붙잡히면 둘 다 죽어요. 북송되면 끝이에요. 동철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갈 거예요. 동철아, 형. 나 형 없이 못 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동생 때문에 제가 죽을 수도, 제 때문에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려. 그날 밤, 저는 동철이에게 말했습니다. 동철아, 응, 형. 우리 따로 가자. 뭐, 너 먼저 가. 형은 천천히 갈게. 싫어. 절대 안 돼. 동철아, 형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상관없어. 동철이가 소리쳤어요. 형 없이 나 혼자 한국 가서 뭐 해? 형이랑 같이 가야 의미 있지. 동철아, 형. 나 형 버리고 못 가. 두만강에서 형 건졌는데 여기서 버리고 가라고? 동철이는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동철아, 미안해. 형이 이렇게 약해서. 형은 안 약해. 누구보다 강해. 우리는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철아, 일어나. 응? 너 먼저 가야 해. 브로커가 오늘 출발한대. 형은 며칠 뒤에 다른 브로커랑 갈게. 정말? 응. 한국에서 보자. 약속해.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갈 수 있을지, 갈 수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살려야 했어요. 형, 꼭 와야 해. 약속이야. 그래. 약속. 동철이는 브로커를 따라 떠났습니다. 몇 번이나 뒤돌아봤어요. 형, 꼭 와. 그래. 기다려. 동생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동철아, 혼자 남았습니다. 2달 후, 저도 출발했어요. 나뭇가지로 만든 새 목발을 짚고요. 형님, 정말 가시겠어요? 위험해요. 가야죠.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으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속도를 맞춰야 해요. 늦으면 모두 위험하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오스 국경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정글입니다. 저쪽으로 3km만 가면 안전지대예요. 일행은 6명이었어요. 저 말고는 모두 멀쩡한 사람들이었죠. 출발합니다. 붙어서 가세요. 우리는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어요. 해가 들지 않아 어두웠죠.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뚝, 목발이 지늘게 빠졌어요. 빼내고 다시 걸었습니다. 저기요. 조금만 천천히. 하지만 앞 사람들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윙윙윙. 모기떼가 몰려왔습니다. 손으로 쫓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온몸을 물어뜯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님,
빨리 오세요. 앞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하아, 하아.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목발이 닿는 겨드랑이 부분이 쓰라렸어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미안해요. 조금만. 하지만 일행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요, 저기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버리고 간 건가? 무릎이 꺾였어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나무에 기대 앉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방향도 모르는데.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죠. 바스락.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바스락. 또 소리가 났습니다. 더 가까이에서요. 일어나야 해. 목발을 잡고 일어서려 했어요. 딱. 목발이 부러졌습니다. 반쯤 깨져나갔어요. 안 돼. 저는 부러진 목발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넘어졌습니다. 쿵. 무릎이 돌에 부딪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일어났어요. 다시 걸었죠.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일어났어요. 뒹굴었습니다. 기어갔어요. 죽으면 안 돼. 동철이가 기다려. 아버지도 계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무릎은 피투성이었고 목발은 반쯤 부러진 채였죠.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눈을 감았어요. 저기 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형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브로커와 일행들이었어요. 형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왜 돌아오셨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형님을 두고 갈 수가. 브로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안전지대까지 거의 다 갔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일행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사람이지 어떻게 장애인을 정글에 버리고 갑니까? 미안합니다, 형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이 제 양쪽을 부축했습니다. 목발은 제가 들게요. 누군가 부러진 목발을 들어줬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넘어지면 일으켜줬고, 쉬고 싶을 때 함께 쉬었죠. 형님,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네, 할 수 있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팔도 긁혔죠. 목발은 반쯤 깨진 채였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어요. 뒹굴며, 기어가며, 부축받으며 걸었습니다. 드디어 앞에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예요. 다 왔다. 형님, 다 왔어요. 마을이었습니다. 태국 마을이었어요. 우리는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그 몸으로 여기까지. 태국 쪽 브로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글을 넘어오셨다고요? 그 상태로? 네, 믿을 수가 없네요. 기적이에요. 정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구나. 열차 사고에서도, 마취 없는 수술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두만강에서도, 정글에서도 저는 살아남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도착했다. 진짜 도착했다. 통일부 하나원에서 동철이를 만났습니다. 형, 동철아?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형 진짜 왔어. 응, 형 왔어.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왜 살아남았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하나원 교육을 받을 때였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자. 장애인인 것,
부끄럽지 않게. 탈북자인 것, 부끄럽지 않게.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누군가는 저 땅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한반도 가운데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건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그 땅을 탈출해 나왔을 뿐이에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살아가는 거였죠. 언젠가는 나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1차적인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한 손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욱 씨, 천천히 하세요. 아니에요. 빨리 배우고 싶어요. 대학교에도 갔어요.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공부했죠. 그리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분들께 밥을 퍼드리는 봉사였어요. 형님, 천천히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야, 저 사람 탈북자래. 쉿, 조용히 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 북한에서 왔어요. 탈북자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같이 갖고 있지만 마음의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를 시민으로 받아주세요. 작은 통일을 이 안에서 이뤄봅시다.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분들은 외면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북한이 싫었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땅이 싫었어요. 북한 영토도 싫었고, 북한 주민들도 싫었고, 북한 정권도 싫었어요. 북한 사회 자체를 바라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탈출하고 3개월 후에 아버지를 모셔올 계획이었어요. 아버지, 3개월만 기다려요. 제가 꼭 모시러 갈게요. 중국에서 그렇게 약속했었죠. 저는 몰랐어요. 중국 땅을 넘어오면 대한민국 정부가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외교적 힘이 없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리를 잡아서 북한에 송환시키려 했어요.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였죠. 그 시간이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다 못해 혼자 탈출을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잡혔습니다. 명성탄광 보입으로 끌려가셨죠. 이 반동 새끼가. 내 아들들 어디 갔나? 말해. 남조선 갔지? 모릅니다. 퍽퍽. 고문이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뭘 될 수 있었겠어요. 계속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가족도 없으니까 보이부는 시신을 집 앞에 버리고 갔대요. 이웃 주민들이 그걸 보고 장례를 치러드렸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원 교육을 끝내고 나와서 북한으로 연락했을 때 장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우가, 내 아버지, 돌아가셨다. 네, 고문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아버지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굶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지켜주셨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동우가 두만강을 넘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 대한민국 땅에 왔는데 쓰레기통에 먹을 것이 쌓여있는 이 땅에서 쌀밥 한 그릇을 못 대접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북한이 미웠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사실 하나 더 있었어요. 제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딸이요. 탈출하기 전 저는 결혼을 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죠. 아빠. 두 돌이었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하던 아이였어요. 우리 딸, 아빠가 곧 데리러 올게. 탈출할 때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렸고 위험했으니까요. 정착하면 데리고 나올 거야. 꼭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겠죠.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이부에 끌려가 맞아 죽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빠를 미워했을까요? 아빠,
왜 나를 두고 갔어? 한국에 와서 몇 년 후, 저는 북한에 전화를 걸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아이와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아빠야, 우리 딸, 목소리 들리니? 싫어.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아빠가 미안해. 싫어. 싫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딸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중에 알아봤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올 방법을요. 하지만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동욱 씨. 따님이. 네. 다른 집에 입양됐는데 거기서 질병에 걸려서. 설마 죽었다고 합니다. 아, 세상이 무너졌어요. 내 딸이 죽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딸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제 딸은 아빠를 미워하며 죽었을 거예요. 아빠는 나를 버렸어. 그렇게 생각하며 죽었을 거예요. 아빠, 정말 미안해. 정말, 북한이 미웠습니다. 엄마도, 여동생도, 아버지도, 그리고 제 딸까지. 모두 그 땅에서 빼앗겼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저는 살아야 했어요.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증언할게.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증언자로 살기로 했어요. 그들이 헛되이 죽지 않도록, 그들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도록, 북한에 아직도 갇혀있는 2,500만 명을 위해.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북한 인권 캠페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욱 씨, 같이 가시죠. 저는 안 갈래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 총 맞아 죽을까봐, 테러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겁났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 제발,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했어요. 한 번만 가봐요. 제발, 결국 따라갔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있었죠.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세요. 북한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어린아이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왜 나왔어? 누군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북한 거지 아이들이 쓰레기 주워 먹는 거 봤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슬퍼서, 도와주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거지가 몇 년 전에 나였는데, 나는 벌써 남한 땅에 와서 좋은 양복도 한 벌 생겼고, 대학교에도 다니고, 삼각김밥도 먹을 수 있는데, 그들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8살 아이가 슬퍼서 나왔는데, 당사자인 나는 무서워서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함께하라는 거구나.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130만 원이 전부였죠.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이게 다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느니라. 구름 같은 무리가 함께할 것이니라. 네, 저는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럼 행해야겠다. 믿음만으로는 안 돼. 행동해야 해.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우리 함께 뭔가 해보자. 뭘?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해.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우리는 기도하고 모였습니다. 남한 청년, 북한에서 온 탈북 청년, 해외 교포 청년들이 모였어요. 단체 이름을 뭐로 할까?
Now NOW는 어때? 지금 당장 행동하자는 의미로. 좋아. 그렇게 NOW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200였어요. 제가 애리조나에서 강의했을 때 받은 강의료 전부였죠. 이걸로 뭘 하지? 일단 모으자. 우리가 먹는 거 줄이고. 우리는 1년 동안 아껴가며 돈을 모았어요. 1년 후 10배가 됐습니다. $2,000, 하나로 약 200만 원이었죠. 이걸로 뭐 할까? 중국에 팔려간 탈북 여성 한 명을 구출하자. 할 수 있어? 해야지. 우리는 첫 구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한 명의 탈북 여성을 구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25만 명을 다 구출할 순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 없어.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2명, 3명 구출했습니다. 3년 후에는 25명을 구출했어요. 학생들이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도 알게 됐어요. 제 어머니와 여동생도 중국에 넘어갔었죠.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팔려갔던 거예요. 인신매매로요. 엄마, 동희야, 그런 일을. 탈북 여성의 삶이 어떤지 그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미국으로 갔어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연극팀을 만들었습니다. 15분짜리 연극이었어요. 영어로 만들었죠.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연극이었습니다. 오토 원비어라는 학생의 묘소에서 시작해 학교를 다니며 마지막엔 백악관 앞에서 공연했어요. 백악관 앞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마이크를 착용하고 공연했지만 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백악관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안에 계신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좀 봐주세요. 북한 주민들이 왜 거지 꼴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해주세요. 제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지성우 씨,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네, 백악관이요? 네, 2018년 연두교서 연설에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믿을 수 없었어요. 2018년 1월, 저는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안을 다 구경하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 창밖을 봤습니다. 저기가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네. 불과 5개월 전 제가 바람 속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백악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5개월 만에 백악관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두교서 연설장이었어요.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 장관들, 대법관들,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 자녀들과 함께 귀빈석에 앉았어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6년을 기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청년 김동욱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2분 동안 제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그리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의원들이, 장관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버지, 여동생, 딸,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백악관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죠.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고, 꿈꾸고, 살고 싶어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열차 사고에서, 마취 없는 수술에서, 굶주림 속에서, 두만강에서, 정글에서 살아남았어요.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물 밖으로 끌어올렸고, 정글에서 사람들이 돌아와 저를 부축해줬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증언해야 합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이요. 그날, 저는 북한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명성탄광으로 가서 아버지 묘소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아버지가 살려주신 이 목숨. 헛되이 살지 않았어요. 오늘도 북한에는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가고 있죠. 저는 그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말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의 자유는 당연한 건가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일하는 게 당연한가요?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눈을 떠도 맞지 않는 것, 밥을 먹어도 빼앗기지 않는 것, 말을 해도 끌려가지 않는 것, 모두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휴전선 너머에도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오는 날까지, 언젠가 그들이 자유를 얻는 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제 삶의 이유이고,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의미니까요.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을 떠보니 그곳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한쪽은 자유롭고, 한쪽은 갇혀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그 벽이 무너지는 날, 우리가 함께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